자연에서 풍경으로라 그래서 어떻게 이 자연이라는 뭐 그것부터 좀 이따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 자연이라는 그 대상이 그림으로 옮겨지게 되었는가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풍경화다 그러면 아마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게 이런 류의 풍경일 거예요. 이게 인상주의 풍경이거든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거 뭐 다음 시간이나 그 정도에 보게 될 것 같은데 그 터미널에 가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복제화로도 많이 있고 달력으로도 많이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한테 별로 위압감을 주지도 않고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은 고만고만한 이런 풍경화들이 이제 서양에서 19세기부터 굉장히 많이 그려져요. 근데 이런 풍경화가 서양에서 이제 그려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그 서양하고 동양하고가 다른 게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그림의 장르가 그 풍경화가 등장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후대고요. 그 주로 뭐가 그려졌냐면 인간이 많이 그려지죠. 인간 중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종교화, 그 다음에 신화, 종교라든가 신화 그림이 주된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뭐 인물화. 그러니까 서양하고 동양하고 다른 게 서양은 주로 인간을 그려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도 물론 인물화나 뭐 동물 그림이나 꽃 그림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동양에서는 가장 많이 그려지기도 하고 중요한 장르가 산수화죠. 동양에서는 산수화라고 얘기하지 풍경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풍경은 번역어예요. 이게 근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아주 많은 용어들이 그 19세기 중반에 이제 일본이 처음 아시아에서는 서양에다가 문명을 개방을 하는데 그때 그 서양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용어들이 없던 용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번역으로서 성립한 용어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풍경이라는 말도 서양의 랜드스케이프, 서양에서 풍경화는 랜드스케이프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이죠. 왜 네이처 페인팅이 아니고 풍경화는 자연을 그린 건데 그러면 자연을 그린 그림이니까 네이처 페인팅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랜드스케이프 페인팅입니다. 근데 그걸 번역을 하면서 이제 풍경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말은 아니에요. 풍경이라는 말이. 우리는 산수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서양에서 풍경화가 그려지기까지에는 그 자연과 인간이 맺는 어떤 관계의 변화라는 사회적인 역사적인 맥락이 좀 있고요. 동양에서는 그것과 다르게 이제 산수화가 그려진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뭐 산수화든 풍경화든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공간이라는 말도 쓰고 뭐 장소라는 말도 씁니다. 공간하고 장소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간, 장소. 언어가 다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장소, 공간. 공간이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들고 시간하고 같이 짜게 돼서 장소다 그러면 좀 더 구체성이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자연은 도대체 뭘까요? 자연. 자연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맨 먼저? 산, 바다, 강 이런 거 떠오르시구나. 하늘. 네. 이런 건 자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있는 여기. 우리 있는 이 건물은 자연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그러하다니까 이런 인공물들이 자연이다 이러기는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생각부터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풍경을 얘기를 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 뭐 정원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런 데 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은 별로 자연이라고 인식을 안 하죠. 혹은 풍경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지 않죠.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 구경 가시겠네요. 봄에는 벚꽃 구경 가고.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걸 왜 가시나요? 벚꽃놀이를 왜 가세요? 벚꽃이 막 좋아서 가시나? 단풍이 막 그렇게 좋아서 가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가시면 거기서 막 사진 찍고 오시잖아요. 그럼 막 이제 카톡에다가 올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맨날 올리는 사진이 어디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풍경 사진 찍고 거기에서 배경으로 해서 자기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 5주 내내 저는 그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도대체 자연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인가? 인간하고 자연의 관계는 어떤 걸까? 이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연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주로 이제 원래 있던 거, 산, 바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런 것이 자연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게 되는 거, 꼭 뭐 나무, 꽃 이렇게 자연물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들은 좀 근대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동아시아로 가서 보면 자연이라는 말을 가장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자연하고 가장 가까운 게 아마 노자나 장자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도 근데 옛날 문헌에서 자연이라는 게 명사형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자연이라는 건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원래 그렇다, 스스로 그렇다, 저절로 그렇다, 좀 부사적인 용법, 아니면 좀 동사적인 용법 이런 걸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이 자연이다, 뭐 강이 자연이다 이럴 때처럼 대상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그러면 자연인가요, 아닌가요? 인간 자연이죠. 그럼 그 자연인 인간이 하는 것들은, 만들어 놓는 것들은 우리가 인공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도 자연인 이상 그 자연이 해놓은 무언가도 자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연을 좀 다르게 규정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자연이라는 건 뭐냐면 변화를 겪는 모든 것이죠. 원래 그렇다, 저절로 그렇다, 스스로 그렇다가 그게 뭘까요? 변화의 중에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중에. 그 17세기 서양에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스피노자. 그 스피노자가 27세기에 그 쓴 이제 텍스트들 때문에, 책들 때문에 아주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곤란이 주로 유대인들이, 스피노자도 유대인 출신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신을 모독하고 아주 불경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하는데요. 그 스피노자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윤리학이라는 책의 맨 앞에 보면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스피노자가 왜 불경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스피노자에게 신은 뭐냐? 이퀄 자연이에요. 자, 자연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 바깥의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중세 사람들이, 스피노자 이전 시대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은 뭐냐면 이 자연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 그래서 이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혹은 뭐 인간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것을 이 세계 바깥에서 창조해낸 존재를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신은 곧 자연이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신이란 영원하고 불멸한 것이거든요. 영원하고 불멸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하고 똑같을 수가 없죠. 이 세계는 무상하잖아요.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하는 것이 신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영원하고 불멸하고 이런 것들을 신에다가 투영해서 그거는 세계 바깥에다가 따로 둔 거죠. 근데 스피노자는 그런 거 없다. 그냥 이 세계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서양 사람들한테는 아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고였는데 동양 사람들이 아마 스피노자를 읽었다 그러면 당연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자연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 우주입니다. 동양에서는 신이라는 말이 없죠.
그냥 뭐 우주라고 하기도 하고 이치라는 말을 씁니다. 혹은 도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치라거나 도라는 말이 결국 이 자연의 운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연이란 다시 정의를 내리면 태어나서, 그러니까 생겨나서 변화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죠. 그 생과 사의 과정에 있는 모든 것, 그 과정을 겪는 그 모든 것을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연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건물, 이렇게 견고하게 건물을 만들어 놨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낡습니다. 건물도 늙죠. 그래서 막 고장이 나요. 아파요. 그러다가 언젠가 되면 건물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것도 생겨나서 변화의 과정을 겪다가 쓰러집니다. 그럼 이것도 자연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사실 자연이 아닌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스피노자의 말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세계에 변치 않는 어떤 것도 없어요. 변화를 겪는 모든 것은 다 자연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이거 꽤 됐죠. 그 별에서 온 그대에서 그 주인공이 자기 사랑하는 여자하고 입 좀 맞춰보겠다고 스톱을 시키잖아요. 혹은 사랑하는 여자를 구출하겠다고 위기의 순간에 시간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있죠. 시간을 멈추게 하는. 시간이 1초라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단 1초라도 멈추면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별들이 지금 다 움직이잖아요. 그 별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단 0. 몇 초라도 스톱이 되면 이 우주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는 아주 천인공노할 드라마인 거예요. 지 사랑을 이루자고 그렇게 초능력이건 뭐건 간에 그걸 발휘해서 이 우주의 시간을 스톱시키면 그거는 이 우주 전체가 멈춰지는 아주 대재앙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상상으로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무쌍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무쌍하지 않은 어떤 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제 오늘 우리가 다 같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도 공기가 계속 바뀌고 있죠. 온도가 바뀌고 습도가 바뀌고 이 방 안에 공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해야지만 우리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다른 호흡을 받아들이면서 변화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인간이란 그 거대한 변화 속에 자기 스스로도 변화를 겪고 있는 아주 하찮고 작은 개체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그러던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그렇다라는 거를 알던 시대에는 풍경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풍경화라는 건 뭡니까? 자연을 이게 딱 어떤 일정한 대상에다 그 거리를 놓고 일정한 거리에서 자연을 프레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아마존 숲속 어디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글 어디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당장 이렇게 생존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공간을 프레임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풍경이라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정글을 가더라도 정글을 풍경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려면 정글을 조망할 수 있는 어딘가 가야죠. 우리가 막 야생의 아프리카의 초원 이런 데를 가도 막 사자 돌아다니고 맹수들 돌아다니고 이런 데를 풍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걸 풍경으로 인식하려고 그러면 안전한 차를 타야죠. 그 차를 타고 가야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시각 속에 이렇게 프레임화가 돼서 아, 이것이 야생의 풍경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한 거는 뭐냐면 자연은 그 자체로 풍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연이라는 건 우리가 시각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그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지금 아마 계속 변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우리 눈엔 안 보이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좀 지나서 완전히 달라져야만 그 변화를 인지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비 오고 뭐 날씨가 어제까지 더웠습니다만
비가 왔으니까 이제 선선해지겠죠. 그럼 갑자기 또 춥다고 그러겠죠. 더울 때 덥다고 난리치고, 추우면 또 조금만 추우면 춥다고 난리치고, 이런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또 추워지면서 이파리가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쓸쓸해하겠죠. 이렇게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갔구나.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갑작스러울 때 이렇게 시간이 어느새 지나가 버렸구나, 그러고 그거를 무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늙었구나 이런 걸 체험할 때가 매일 조금씩 늙어간다는 걸 체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훅 갔구나,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뭐 주름살이 늘었구나, 뭐가 늘었구나. 그렇게 인지하기 때문에 늙음이 자연스럽다고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훅 늙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음이 왠지 저주스러워. 그러면 뭐 합니까? 뭐 보톡스 맞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매 순간 매 순간 이렇게 변화하는 거다라는 걸 만약에 느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면 늙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죽음도 마찬가지죠. 그 과정 중에 어떤 일부인 거잖아요, 죽는다는 것도. 근데 이제 인간은 감각적으로도 이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고 인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고, 그래서 변화를 그렇게 매 순간 이루어진다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단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아주 나쁜 것으로 다가오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언제나 뭘 꿈꾸느냐? 영원을 꿈꿉니다. 영원. 그래서 영원한 사랑, 이런 걸 꿈꾸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 그래야죠. 결혼을 하신 분들이 여기 주로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관계든 10년이 지나면 변하지 않고서는 못 견딘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변하지만 이제 10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아주 크게 느낄 수 있을 만큼 확 변한대요. 그래서 부부가 10년 정도를 살면 아주 많이 산 거래요. 그래서 10년 살았을 때 그때 부부에게 이제 어떤 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쩡하게 살다가 그만 살겠다고 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보면 대략 10년이 넘은 경우가 많아요. 그 무렵에 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문제는 그냥 원래 그런 거고, 10년 정도가 되면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냥 사는 거지 뭐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연인 관계에서 요즘은 100일 사귀면 많이 사귄 거라고 서로를 기특해 한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 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 변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하는 거라고. 근데 상대방이 변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고, 우리는 변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고 떼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잘 못 견뎌요. 이렇게 변하는 걸 탁 붙들어 매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나요? 가을은 어디까지인가요? 알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가을, 그러니까 마치 가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되게 지금 요즘 사람들이 이상한 게 막 올 여름에도 막 무더웠어요. 그러면 예보에서 35도라 그래요. 35도라 더운 건가요? 아니죠. 35도라 더운 게 아니라 그냥 날씨가 누군가한테는 아주 덥고 누군가한테는 살만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35도다 그러면 35도라는 이 어떤 언어에 이게 딱 얽매이죠. 그래서 지레 더운 거예요, 지레. 35도가 막 너무 덥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막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별로 안 덥잖아요. 근데 막 35도다 그러면 일단 다 더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그런 식으로 이 변화하는 세계를 이렇게 딱 붙들어 매서 마치 고정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예술이라는 거는 언어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그렇죠. 시각적인 것도 그렇죠. 시각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어떤 순간을 탁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건 더군다나 시간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시간 예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과 더불어서 음악은 들어야지 체험이 가능하지만 그림이라는 것은 한 컷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도 시간이 따라서 이게 쭉 변하는 거지만 그림은 아주 한계가 많은 예술 장르예요. 더군다나 그 그림이 이 변화하는 세계를 이렇게 딱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한 장면에 그려 넣을 때 그거야말로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이 영원히 변화하는 세계를 어떤 이 순간의 한 장면에다가 다 집어넣고자 하는 어떤 불멸에 대한 소망을 담은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풍경이라는 건 이제 그 자연을 인간이 시각적으로 아주 쾌함을 느낄 수 있게 프레임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공간, 이런 장소들, 이런 것들은 별로 풍경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단풍은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도 단풍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단풍은 아무 감흥도 못 느껴. 그런데 막 또 어디 내장산 이런 데 굳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단풍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공간에서는 우리는 별로 이렇게 미적인 느낌을 못 받습니다. 이게 인간의 아주 이상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적절한 거리를 늘 필요로 해요.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선 아름다움을 못 느낄까? 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늘 상처를 준다는 생각이 들까? 거리가 없어서 그렇죠. 거리가. 그래서 거리를 늘 적절하게 이렇게 띄워두시고 보면 좀 다르게 보이죠. 그게 거리가 주는 어떤 장점일 수 있어요. 뭐 단점도 있지만.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가족이 서로 너무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떨어지는 게 최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란 계속 변화무쌍한 거를 붙들어 두려고 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교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자식하고 가족하고는 그냥 생사 정도만 확인하시면 가장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공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살고 있는 공간은 거리화가 안 되기 때문에 미적인 시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걸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만적인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주 그 비바람이 막 몰아쳐, 태풍이 막 몰아쳐. 그 태풍이 몰아치는 속에 내가 있으면 그걸 아름답다고 못 느낍니다. 근데 내가 아주 안전한 곳에 통유리가 이렇게 있어요. 나를 조금도 해치지 않을 것 같은 공간에 통유리가 있고 저 바깥에 막 태풍이 몰아치고 난리가 나. 그럼 인간은 그걸 보고는 아름답다고 할 수 있어요. 지진이 나면 그거 조금 겪으면 막 진동 겪으면 두려움을 겪고 난리칩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고 그 지진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그건 공포가 아니죠. 그래서 아름답다는 감정은 적절한 거리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각이 그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 즉 프레임화할 수 있다는 이 전제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느껴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미적 감각이 뭐 보편적으로 어떤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게 있어서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변하기도 하지만 그 아름답다는 것 속에는 시각적 소유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풍경이라는 말, 아까 그게 영어의 랜드스케이프 페인팅이다. 근데 이 랜드스케이프는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요. 랜드스케이프라는 말은 어떤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땅을 이렇게 조망하는 게 랜드스케이프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풍경화가 그려지기 시작한 거를 보통 16세기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종교화에 가끔 이렇게 자연이 등장하더라도 그거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상징적 풍경이었죠. 뭐 언덕이 나온다 그럼 다 그건 골고다 언덕이겠죠. 그 다음에 뭐 좀 나지막한 평지가 나오고 아주 높은 가파른 산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뭐 예수의 두 가지의 길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상징성 이상을 띠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징성이 결여된 그냥 그 자체로 인간의 시각에 어떤 쾌함을 주는 그런 자연이 그려지기 시작한 게 16세기인데
그걸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 랜드스케이프 페인팅이라는 말이 시작된 것은 16세기 정도의 르네상스 시대죠. 르네상스 시대의 그 도시들에서 권력 다툼이 아주 심합니다.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 그러면 뭐 서양의 문화가 꽃이 피고 가장 아름답고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15세기, 16세기를 거치면서 서양, 이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건요, 그냥 전쟁과 사륙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가톨릭, 원래 그 구 종교가 엄청나게 부패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패한 구교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하고 신교하고가 으르렁으르렁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세기가 되면 신교 안에서도 루터파하고 칼뱅파가 또 으르렁으르렁 합니다. 그래서 한 집안 안에서도 그 종파가 다 다르고 그 다르면 뭐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어떤 타인에 대해서 그 사륙을 한 역사가 뭐 엄청나죠. 이슬람교도 뿐만이 아니라 저 15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도륙한 것도 뭐 엄청나지만 그 유럽 안에서도 그 종교 전쟁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를 어떤 문화사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왜 그 이렇게 수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앞에는 이렇게 예쁘게 무늬가 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뒷면을 보면 정말 지저분하죠. 그런 시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막 거기에 엄청난 문학과 미술과 이런 천재들의 시대거든요. 꽃이 피었는데 그 뒤를 보면 끔찍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술이나 철학 같은 거를 공부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인류 문화는 언제나 가장 끔찍한 시대에 꽃을 피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당해봐야 그때 뭘 생각을 하는구나. 인간이 만약에 평온한 삶을 계속 산다고, 우리는 맨날 평화를 갈망하지만 평온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냥 권태로워서 죽을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런 삶이 없지만 이렇게 너무 아무것도 없이 평온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권태로워 죽습니다. 인간이 제일 못 참는 건 심심한 거예요. 심심한 거. 지루한 거, 심심한 거.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어떤 조건이 다 갖춰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꼭 그럴 때 뻘짓을 하죠. 이제는 좀 숨 돌리고 살만하다 싶으면 이유 없어요. 그때 꼭 이상한 짓을 해. 이게 엔트로피 법칙하고도 통한답니다. 이렇게 청소를 엄마가 해놓잖아요. 깨끗하게. 그럼 그대로 애들이 놔줬으면 좋겠잖아요. 물론 깨끗한 엄마의 경우지. 더러운 엄마들도 무지하게 많으니까.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제발 그대로 가만히 좀 놔두라고. 근데 애들이 와서 한 번에 어지릅니다. 애들이 지나가고 나면 뭐 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평온한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이런 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욕심이 없다고 얘기하죠. 욕심이 없어서 그냥 애들 학교 다 보내고, 욕심이 없어서 그냥 조그마한 집에, 그리고 밥 굶지 않고 늙어서 살면 좋겠다고, 이런 욕심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욕심 없는 삶을 모두가 살려 그러면 지구가 5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지구 안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갖는 아주 이상한 2가지의 역설적으로 모순되는 태도. 그 첫 번째가 막 자연이 보호되고 자연이 아름다운 채로 존재하고 막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 우리는 지금 방금 그렇게 인간이 그냥 이렇게 모두가 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 성장 제로인 시대에도 여전히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온 것처럼 성장이 되려 그러면 자연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나무고 뭐고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 2가지의 모순이 다 있는 거지. 다 지조차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위해 자연은 아름답게 있었으면 좋겠고 공기가 좋게 있었으면 좋겠고 날 위해서 또 이 세상이 더 살기가 좋아졌으면 좋겠고 이 모순적인 태도가 이제 그림 속에서 어떻게 풍경화와 이 공간에 대한 그림을 낳는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시간에 걸쳐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